말씀드릴 내용은 제7장인데요. 숙주와 미생물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정상균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뭔지, 그 다음에 감염, 그리고 감염증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세균 및 바이러스 이렇게 되는데 세 번째 항목은 너무 많아요. 양도 많고 종류도 많아서 여기서는 세균을 어떻게 세균에 어떤 게 있고 바이러스 감염에는 어떤 게 있는지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기 때문에 주로 정상균물이 그리고 감염과 감염증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이명신 선생님께서 면역과 관련된 내용을 해주시는데 전체적으로는 숙주와 미생물의 상호관계가 면역으로 이어지기는 하는데 중간에서 오늘 강의로 끊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네,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수업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정상균물이가 뭔지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정상균물이 어떤 게 있는지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감염을 일으키는 균들이 우리 몸으로 전파되는 전파 경로가 있거든요. 그 전파 경로를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들은 독성인자라는 걸 갖고 있어요. 비룰런스 팩터라고 그러는데 이게 여러 종류가 있고 균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균들이 생산하는 독소가 있는데 세균 독소죠. 그 중에 이제 내독소, 또 외독소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뭔지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절대병원체와 기회감염균이라는 게 있거든요. 절대병원체는 우리 몸에 오면 거의 무조건 감염병을 일으키는 게 절대병원체고요. 기회감염균은 우리 몸에 정상균무리로 있다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병을 일으키는 거가 기회감염균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그 세균들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반응들을 우리가 면역 반응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를 일으키는데 세균들은 또 살기 위해서 그 면역 반응을 회피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가 어떤 게 있는지 설명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8번은 능동면역과 수동면역. 요거는 면역 시간에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8번에 불활성화 백신과 생백신. 요거는 이제 백신 얘기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백신이 예방접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어릴 때 주로 어떤 예방접종을 받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해 볼게요. 먼저 정상균물이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알고 있으면 사람이 좀 고급져지는 그런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파우나, 그 다음에 플로라 뭐 이런 단어인데 왜 여러분 아프리카 사파리 이런 데 가면 일정 지역에 코끼리도 살고 얼룩말도 살고 그 다음에 코뿔소도 살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특정 지역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이 뭐가 살고 있는지 이거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파우나라고 해요. 파우나.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한자로 바꾸면 동물상, 동물의 양상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파우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단어는 어디서 듣기 힘들지. 그러면 식물은 뭐라 그러냐? 식물은 플로라 이렇게 얘기해. 플로라. 특정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어떤 식물의 종류. 이거 아마 어릴 때 생물 시간에 했을지 모르겠는데 식물상 조사하는 방법 압니까? 사방 1m 되는 틀을 탁 쳐놓고 그 틀 안에 어떤 식물이 살고 있는지 뭐 이렇게 조사하는 게 식물상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로라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동물에는 파우나라는 말을 쓰고 식물에는 플로라라는 말을 씁니다. 이 사람 몸에 우리 깨끗해 보이죠? 여러분들 열심히 씻고 닦잖아요. 클렌징 오일 같은 걸로 뭐 닦고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아무리 제거를 해도 자세히 보면 피부에 엄청 많은 세균들이 살아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이름을 불려주고 싶은데 마땅한 이름이 없어서 그냥 플로라라고 합니다. 식물에서 쓰는 단어랑 같은 단어를 써요. 플로라. 그런데 이 플로라 중에서도 그냥 있는 거, 그냥 평소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 그 상태로 우리 몸에 들러붙어 있는 세균들, 이거를 우리가 normal flora, normal flora, normal이라는 게 정상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말을 쓰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상균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정상균물이. 이게요, 사람의 피부나 아니면 호흡기, 그다음에 소화기, 생식기, 피부 또는 점막에 이게 다 어디죠? 외부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부위잖아요. 거기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미생물을 우리가 정상균물이 normal flora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균들이 정상적으로 사람한테서 병을 일으키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한테서는. 그런데 우리 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면 영양실조가 걸린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면역이 억제되는 상황, 그 에이즈라는 병이 있잖아요. 그런 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뭐 당뇨병에 걸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이 균들도 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긴 병을 기회감염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로 opportunistic infection, opportunistic infection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정상균무리가 우리 몸에 여기 붙어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씻거나 아니면 소독을 하거나 아니면 항균제를 막 먹거나 그러면 그 균들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그 빈 자리에 다른 균이 와서 자라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걸 우리가 균교대증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로는 super infection이라고 해요. super infection. 그래서 주로 이게 이제 뭐 길게 또는 짧게 항균제 또는 항생제를 투여하고 난 다음에 균이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뀌겠어요? 이게 우리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감수성, 항균제의 감수성이 있는 균들은 항균제를 먹고 죽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내성, 항균제의 내성이 있는 균들이 막 자라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균기대증이에요. 그 정상균무리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용어들이 쓰입니다. 좀 더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 정상균무리는 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이로운 역할도 하고 해로운 역할도 해요. 이로운 역할은 뭐가 있냐면 이제 각종 비타민을 합성을 합니다. 비타민은 뭐죠?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물질인데 우리 몸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물질을 비타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뭐 사야민이나 폴릭 애시드, 엽산이나 비타민 K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세균들이 생산해줘요. 그럼 우리가 그걸 흡수해서 우리의 영양분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이롭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우리가 뭐 소화 효소를 가지고 소화하고 분해해서 영양분으로 만들어 흡수하는데 이때 미생물들이 그런 분해, 그 다음에 흡수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들을 또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입에서 이렇게 씹힌 다음에 침이랑 섞여서 식도를 타고 어디로 가죠? 위로 가죠. 위에는 위산이 있고 십이지장 거쳐서 소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담즙산이 나와요. 담즙산은 어떤 역할을 하죠? 뭐 지방의 분해와 흡수, 그 다음에 단백질의 분해에 도움을 주죠. 그런데 그런 담즙산이 다시 장에서 재흡수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때 관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장관 상피의 구조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기능.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장 속에 소장에는 세균이 거의 없는데 대장에는 균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항균제를 막 쓰거나 세척하거나 이렇게 해서 대장에 있는 세균들을 없애면 그 대장의 점막 세포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안 되고 이상하게 변해. 그런 걸 보면
이 장내세균이라고도 하는 정상균무리가 우리 몸의 어떤 구조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렇죠?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새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배웠나요? 마이크로비옴 이런 얘기 들으면서 뭐 뚱뚱한 사람의 장에 있는 세균이 날씬한 사람의 장에 있는 세균과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런 정상균무리가 무슨 우리 몸의 대사와도 관련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감염병 방어작용. 이건 뭐냐? 어, 정상균무리가요. 한쪽을 차지하면서 영양분을 막 섭취하고 있으면 다른 세균들이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들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정상균물이라고 하는 균들도 항생작용을 해서 다른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들을 생산하기도 해요. 그 때문에 정상균무리가 있으면 감염병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정상적일 땐 이런데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면 해로운 역할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교대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회감염성 세균으로서 기회감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오히려 우리의 영양분을 분해해 가지고 경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는 독소 같은 것들을 가끔씩 생산해서 우리가 사는데 지장을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균무리는 어떻게 생각되고 있느냐면 아주 오래전에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살기 시작하면서 우리 몸과 균형을 맞춰서 살고 있는 미생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균형이 깨지면 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정상균물이지만 우리 조상의 조상의 조상, 그 조상의 조상쯤 되면 그때 아마 우리 조상들을 많이 죽이거나 괴롭혔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랜 시간 같이 살면서 서로 타협을 해서 지금은 이롭기도 하고 또 별로 해를 안 일으키기도 하고 그럼 뭐라 그러죠 우리가? 공생, 그죠?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 이런 정상균무리가 있는데 신체 부위마다 균물의 종류가 위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엄마 뱃속에 양수에 이렇게 떠다닐 때는 무균 상태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는 세균의 감염에 노출될 수가 있고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세균 감염에 노출이 되면은 조산되거나 유산되거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임신 상태에서는 무균 상태입니다. 태어난 아기의 피부를 검사해 보면 세균이 없어요. 옛날에는 애를 다 자기 집에서 낳았지만 요새는 다 병원에서 낳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신생아실에 애가 들어가요. 하얀 보자기에 쌓여서 들어가죠. 들어가면 보통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쯤 태어나게 되는데 12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애를 검사해 보면 피부 바깥 표면에 세균들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 그 세균들이 어디서 온 걸까? 그날 근무를 한 간호사 선생님의 코 안쪽에서 온 겁니다. 논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코딱지 파는 데 있죠? 그 비전정부라고 하는데 새끼손가락 딱 집어넣으면 들어가는 코 안쪽 부위 그 코털 많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세균들이 되게 많거든. 거기서 나온 세균하고 아주 유사한 세균들이 애들 피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그게 삶의 한 에, 양식이니까. 그런데 이제 균이 어디서 오냐? 그러면 보통 처음 애를 받고 돌보는 사람에서부터 전파되어서 피부에 정착하기 시작해요. 정상이죠. 몸 안쪽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엄마 젖을 먹기 시작하면 엄마 피부에서 온 균들이 정착을 하기 시작해요. 숨을 쉬면 공기 중에 있는 세균들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또 정착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는 무균 상태지만 거의 무균 상태지만 바로 생명 현상을 시작하면서부터 세균들에 노출되고 오염되면서 세균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체 각 부위에서 특징적인 균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나이에 따라서 또는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뭘 먹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균들이 몸에 여기저기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뭐 우리가 제일 흔히 전파되는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 그 다음에 물건과의 접촉, 공기 흡입, 음식물을 통한 섭취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들어가요. 피부 보면 피부에 10의 12승계의 세균이 존재한대요. 10의 12승이면 몇 마리죠? 10조인가? 10의 8승이 어기니까 그죠? 10의 8승의 만배의 세균이 존재하죠. 엄청 많은 세균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피부에 흔한 세균들이 따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흔한 게 그람 양성 알균들이에요. 그람 양성 알균. 우리가 그람 염색은 배웠죠. 그래서 그람 양성 알균 중에서 포도알균, 스타필로코쿠스 포도알균들이 많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그 포도알균 중에서 보면 스타필로코쿠스 스펠링이 틀렸네. 쏘리. 에피더미디스인데 여기 보면은 EPID N을 지우세요. N을 지우세요. 에피더미디스. 피부를 뭐라 그러죠? 영어로? 에피더미스. 상피를. 그래서 피부에서 발견된 포도알균이라고 스타필로코쿠스 에피더미디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고 그 다음에 황색 포도알균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 이런 것들도 많이 발견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춘기 겪으면서 여드름으로 고생한 분들 있죠. 여드름 일으키는 주 원인균으로 얘기가 되는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아크네. 본래 여드름을 영어로 아크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프로피온산이라고 하는 산을 생산한다고 세균 이름을 프로피오니 박테리움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아크네라는 균들도 피부에서 많이 발견돼요. 그 다음에 펩토코쿠스, 마이크로코쿠스, 스트랩토코쿠스 다른 종류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견되는데 다 피부의 정상 균무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균들은 정상적으로 피부에 존재하면서 다른 균들의 침입을 막고요. 있지만 또 균의 피부의 상태가 나쁘거나 하면 염증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기, 그 다음에 입, 여기는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균들이 공기를 통해 들어오거나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제 호흡기를 상부 호흡기, 그 다음에 하부 호흡기 이렇게 나누는데 상부 호흡기는 그 코 안쪽 비강, 그 다음에 인두, 후두 어디입니까? 우리 성대 있는데 이런 데를 상부 호흡기 이렇게 얘기하고 하부 호흡기는 기관, 그 다음에 허파까리를 하부 호흡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상부 호흡기는 스타필로코쿠스, 포도알균, 그 다음에 헤모필루스. 한국말로는 그냥 헤모필루스라고 그러는데 헤모는 피라는 뜻이고 필루스 그러면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얘는 피가 있어야지 자라는 균이라 이름이 헤모필루스 이렇게 붙었어요. 그 다음에 네이세리아, 나이서라는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네이세리아. 여기는 임질균하고 뇌수막염균 있는 네이세리아. 그 다음에 스트랩토코쿠스, 이거는 사슬알균 속균들. 이런 균들이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코 뭐 안쪽에서 이제 발견돼요. 입안에도 코에서 발견되는 것과 비슷한 균들이 이제 발견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게 뭐냐면 스트랩토코쿠스 뮤탄스라는 균이 있는데 이 스트랩토코쿠스 뮤탄스는 충치라고 그러면 치과 선생님들이 싫어하고 치아 우식증이라고 해서 뭐 충치죠 뭐 그거의 원인이 되는 균이 스트랩토코쿠스 뮤탄스라는 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균 말고 그다음에 박테로이데스, 푸조박테리움,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균들도 발견되는데 이 균들은 산소가 없어야 잘 자라는 균이에요. 무산소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균들은 산소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발효 또는 화학물질들을 이용해서 생존을 이어나가는데 그 대사산물이 고약한 무슨 메탄가스나 유황가스 같은 것들을 내.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난 다음에 양치질 안 하고 자기 입냄새 맡으면 고약한 냄새가 나잖아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러한 무산소균들이 입 속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가스 같은 것들이나 대사산물들을 만들기 때문에 네, 그런 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부 호흡기로 가면 균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면역세포들이 계속 잡아먹거든. 그리고 그 조그만 섬모와 점막 이런 것들이 이 균들을 계속 바깥으로 씻어내요. 그래서 균들이 거의 발견되지 않아요. 소화기에는 어떻게 세균들이 들어가겠어요? 먹어서 들어가겠죠, 그죠? 식도는 원래 우리가 씹어서 딱 삼키면 바로 음식물들이 쭉쭉쭉쭉 가면서 침에 의해서 계속 세척이 되기 때문에 균 자체가 오래 붙어 있는 것들은 잘 발견되기 힘들고요. 간혹 면역 기능이 안 좋은 사람한테서 염증이 생겼을 때 이렇게 보면 칸디다 알비칸스라고 하는 곰팡입니다. 이거 곰팡이. 우리 효모균 배웠잖아요. 효모균이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간혹 바이러스 중에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나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거기 있는 것들이 간혹 관찰되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식도에 일반적으로 균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바로 이제 위로 이어지죠. 위가 되면 위에 산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pH가. 그러니까 이제 pH가 낮잖아요. 산도가 높아서 pH가 낮죠. 그죠? pH가 한 2, 3 정도 돼요. 그리고 펩신 같은 소화효소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균들이 거의 별로 없어요. 들어온 균들이 많이 죽지요. 대신에 헬리코박터 필로리 같은 균은 숨어 있어요. 위장 점막 아래에 숨어서 있으면서 이 헬리코박터 필로리 들어봤나요? 그리고 광고할 때 들어본 것 같잖아요. 닥터 마샬 박사의 뭐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뭐윌 그러면서 왜 유산균 선전할 때 있던 그거야. 이게 위궤양 일으키고 위암 일으키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서 위궤양, 위암이 많은 이유가 이 헬리코박터 필로리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장으로 가면 소장에는 세균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소장증 가면은 이제 산소가 없는 환경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산소가 없는 데서 잘 자라는 무산소균인데 이제 블라인드 룹 신드롬이라고 이게 뭐냐면 이제 맹간 증후군 뭐 이렇게 블라인드 룹이라는 게 뭐냐면 끝이 막힌 파이프란 뜻이야. 블라인드 룹이라는 게 끝이 막힌 파이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세균들이 자라면 대사산물로 가스 같은 것들을 형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 음식물 먹고 나서 아우 속이 불편해, 뱃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답답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이다 먹으면 낫습니까? 화장실 가서 응가하고 방구 부은 끼고 나면 속이 좀 편안하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터져요, 진짜로. 그런데 간혹 그 장이 중첩되거나 아니면 뭐 임파질이 부어서 막히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아가지고 못 움직이는 상황이 되면 장 속에 균들이 증식하면서 가스 같은 걸 생산해서 정말로 빵빵하게 있다가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블라인드 룹 신드롬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저 위장에 설사하고 염증이 있을 때 지사제로 장 운동 억제하는 약 같은 거 잘못 쓰면 이 블라인드 룹 신드롬 같은 게 생겨서 아주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왜 설사할 때 설사 멈추는 약 잘못 먹으면
블라인드 루프 신드롬으로 탈을 날 수 있습니다. 예. 또 나중에 소화기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장 밑에 대장. 대장에는 정말 많은 균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여기 있는 균들은 산소균들이 많아요. 산소균들이 많다라는 표현은 좀 그러네. 대부분은 사실 무산소균입니다. 무산소균이에요. 대부분은 무산소균이에요. 산소균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무산소균입니다. 이거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비피도박테리움, 유박테리움, 박테로이데스, 엔테로코쿠스, 엔테로박테리아체, 장내 세균이에요. 엔테로박테리아체. 이콜라이, 이건 대장균인데요. 이런 많은 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무산소균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산소 요구도에 따라서 균을 나누는 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절대 무산소균, 조건 무산소균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장내 세균 이런 균들은 보통 조건 무산소균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절대 무산소균들도 대장에서 발견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러한 많은 균들이 있는데 많은 균들이 대장의 건강 상태를 유지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냐 감기가 걸렸다 또는 무슨 염증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항균제를 먹으면 항균제가 이 대장에 있는 많은 균들을 죽이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균들이 죽고 난 다음에 장에서 항균제에 내성 있는 균들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럼 무슨 현상이라고 한다 그랬죠? 균 교대 현상. 그런데 실제로 대장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많은 균들이 죽고 난 다음에 자라는 균 중에 하나가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왜 우리가 어렵다 그럴 때 이제 difficult 이렇게 쓰잖아요. 이 세균 이름은 왜 이렇게 붙었냐면 클로스트리디움 속에 속하는 균인데 배양이 힘들었어. 그래서 이름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이라고 붙었는데 이게 무산소균이거든요. 무산소균. 이 균이 자라서 독소를 생산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걸 우리가 거짓막염, 슈도멤브라노스 엔테로콜라이티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균 교대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곳이 대장입니다. 그래서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에 의해서 생기는 슈도멤브라노스 엔테로콜라이티스 또는 콜라이티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광범위 항균제 또는 항생제를 잘못 많이 쓰면 균 교대 현상이 일어나서 독소를 생산해 가지고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가짜 막이 형성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또 아이러니한 게 치료는 감수성이 있는 이제 항균제, 방코마이신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 뭐 노란 콧물 나고 그러면은 약국에서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 주거든요. 항균제 처방을 해줍니다. 그때 먹고 난 다음에 설사하거나 이런 경험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균교대 현상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몸 바깥에, 몸 안에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서 애가 막 태어나가지고 봤을 때는 무균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엄마의 모유를 먹는 애하고 그 다음에 우유를 먹고 자란 애하고 장내에 균의 양상이 좀 달라요.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면 주로 있는 대장에서 발견되는 균들이 락토바실루스, 엔테로코쿠스, 대장균, 이콜라이, 그 다음에 스타필로코쿠스, 포도알균 이런 균들이고요. 우유를 먹고 나면 같은 락토바실루스 유산균이라도 에시도필루스라는 균, 그다음에 엔테르코쿠스, 그다음에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균들이 있으면서 변의 색깔도 좀 다르고 뭐 이런 다른 거죠. 그런 차이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는 없어요. 우유를 먹던 애들이 크게 건강상의 차이가 없는 걸로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양상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 말고 요로 생식기에는 균이 있느냐? 네. 원래 균이 없어야 돼요. 균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소변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줌을 누면 세차게 오줌을 누잖아요. 그러면 씻겨 나갑니다. 그 플러싱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우리가 소변을 볼 땐 세차게 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 요도의 하부나 여성의 질 같은 데는 언제나 미생물들이 조금씩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균들이 있느냐 봤더니만 락토바실루스, 스트랩토코쿠스 뭐 이런 균들이 있고, 포도알균, 스타필로코쿠스 이런 균들이 있고, 뭐 대장균도 있고, 그 다음에 성병의 원인이 되는 균들, 레이세리아 고노레 같은 임질균, 그다음에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같은 클라미디아균 이런 균들이 성병으로서 존재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성병의 원인이 되는 균들은 정상균물이는 아니에요. 지금 균이 여러 생식해서 발견된다는 얘기고, 나이세리아 고노레나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는 진정병원균입니다. 기회감염균이 아니고 정상균물이 아닙니다. 그냥 성병균들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여성의 비뇨생식기는 굉장히 독특한데, 여자들은 사춘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굉장히 다른 양상들을 보여요. 여성의 질은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신생아 때는 엄마의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아서 건강한 상태가 유지가 되지만, 이제 사춘기 이후가 되면 다시 자기가 만든 에스트로겐 덕분에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호르몬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자들이 사춘기를 겪게 되면 에스트로겐이 나오게 되고, 그 에스트로겐이 여성의 질 점막에서 글라이코겐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글라이코겐이 뭐죠? 우리 포도당이 여러 개 중합되어 있는 영양분이잖아요. 그 글라이코겐이 많이 생산되면 그 글라이코겐을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는 유산균이 먹고 젖산을 생산해. 그러면 그 젖산 때문에 여성의 질의 pH 농도가 4.5 부근이 되거든요. 우리 몸의 pH는 7.2 정도 돼요, 피부에. 그런데 여성질의 pH는 4.5 부근이 되면 다른 세균들의 성장을 억제해. 그래서 건강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건강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독제나 이런 걸로 유산균을 죽여버리면 그러한 상태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다른 세균들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거를 세균성 질염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양상들이 있다. 그 다음에 여성의 자궁경부, 그 다음에 자궁 쪽으로 들어가면 정상적으로는 세균이 없고요. 만약에 균이 발견된다 그러면 그거는 정상세균, 그러니까 이제 정상균무리가 아니라 병원성 세균들인 거예요. 뭐 임질균, 그다음에 클라미디아균 이런 균들이. 자, 정상균무리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염과 감염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부터 이제 병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감염을 영어로 infection 이렇게 얘기해요. infection. 감염은 인펙션은 숙주, 호스트죠. 그 다음에 기생체, 파라사이트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감염은 숙주의 병원체가 침입을 해야 돼요. 일단 침입해서 숙주의 표면, 그 다음에 세포 내에 또는 체액 속에 또는 조직 속에서 정착해서 증식하는 상태를 감염 상태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조건이 많이 붙어 있는데 침입해야 되고 정착해야 되고 증식해야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쉬운 말로 하면 균이 들어와서 붙어서 살고 있어야 돼요. 균이 살고 있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균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상태를 감염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발병, 디지즈, 발병은 뭐냐면 그렇게 살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발병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사람에서 부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인 조직이 파괴되거나 정상적인 생리 조직이 방해를 받거나 이렇게 돼서 이상이 발생하고, 그거를 내가 스스로 느끼거나 아니면 남이 볼 때 너 이상하다라고 알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을 발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염의 결과로 병이 생기면 우리가 그걸 감염병 이렇게 이야기해요. infectious disease. 우리가 저 책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게 보면 감염병이란 말도 있고 감염증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도 사실은 막 섞어서 쓰고 있는데 감염증의 증상은 감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감염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감염병은 그 현상들의 모음을 감염병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infectious disease 감염병으로 주로 모아서 쓰기로 해요. 앞으로 우리는. 그래서 책에 혹시 감염증이라고 나오면 그냥 감염병으로 다 붙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감염을 일으키는 생명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병원체, 패소젠이라고 얘기합니다. 패소젠. 그리고 이러한 병원체가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병원성 이렇게 얘기하고 패소제니시티라고 말들을 합니다. 단어들이 막 나오니까 어렵죠. 차츰 이제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정상균무리는 감염을 일으킨 겁니까? 안 일으킨 겁니까? 침입해서 정착해서 증식하고 있잖아요. 그죠? 감염을 일으킨 거예요. 하지만 감염병을 일으켰습니까? 안 일으켰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느끼거나 남이 봐서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감염병을 일으킨 상태는 아닌 거죠. 그래서 감염과 감염병이 항상 같이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 감염병이 생기냐? 그거는 아까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은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병원체. 그리고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패소제니시티, 병원성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병원성을 구성하는 것들 중에 병원성의 세기를 다시 한번 동력, 비룰런스라는 말을 써서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독한 놈이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원체가 병원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병원성이 가지고 있는 요소의 동력이 얼마나 세느냐. 우리가 뭐 싸움을 할 때 주먹으로도 싸우고 발로도 싸우고 깨물어 뜯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먹이 얼마나 세냐, 그 다음에 발길질이 얼마나 세냐, 얼마나 세게 깨물어 뜯느냐, 이건 동력. 그 다음에 나는 주먹을 열 쓰냐 팔을 열 쓰냐, 그거는 병원성.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력이 어느 정도 세냐, 뭘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어디를 감염시키느냐, 그 다음에 한꺼번에 얼마나 많은 세균 병원체가 들어와야지 병이 일으키느냐. 이것도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숙주가 감염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 방어력이 얼마나 강하냐, 저항성이 낮냐, 적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종합적인 결과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상태는 이런 세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동력보다 숙주의 저항성이 강할 때가 건강한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균무리는 정상균무리의 동력이 약한 거예요. 그죠? 우리 숙주의 저항성은 강한 거고 그래서 이제 건강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가 깨지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동력이 강한 세균이 새롭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우리 몸의 숙주 저항성이 약해지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질병 상태가 되고 감염증들이 발생하여 감염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염병이 일어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느끼는 경우도 있고 못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감염돼서 임상 증상이 나타났어요. 열이 나네, 콧물이 나네, 기침이 나네, 뭐 피부가 붉어졌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그걸 임상 증상이라고 그러죠. 이걸 우리가 현성 감염 이렇게 얘기해요. Afferent infection. 그런데
감염이 됐고 세균이 정식을 하고 있고 그게 정상균무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불현성 감염, 인어프런트 인펙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임상 증상이나 소견이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정상균무리랑 뭐가 차이가 나느냐라는 거죠. 정상균무리는 우리가 태어나서 일찌감치 노출되고 난 다음에 면역이 성립되어 있는 상황인데, 불연성 감염은 뭐냐면 그런 면역이 성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나도 몰래 균이 들어오고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 우리 몸에서 거부 반응이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면역 기능이 막 만들어지는 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잘 안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가 불연성 감염, 인어프런트 인펙션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잠복 감염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불연성 감염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무증상 보균자가 돼요. 불연성 감염이나 잠복 감염 상태로 있다가 내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거나 다른 상황에 노출되면 이 균들이 다시 내 몸에서 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는 불연성 감염, 잠복 감염으로 있는 상태로 균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다른 사람한테 전파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세균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막 우리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그런데 왜 무증상 감염자 있다 이런 말 쓰지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증식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른다라는 뜻이야. 하지만 바이러스가 증식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테는 전파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게 불연성 감염. 그다음에 잠복 감염은 아예 균들이 숨어가지고 증식도 사실 최소화돼요. 그리고는 오랫동안 유지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잠복 감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염이 일어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감염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징후, 사인하고 증상, 심пт이라는 게 있는데, 징후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변화예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 열이나 잴 수, 측정할 수가 있잖아요. 발진 보면은 뭐 이렇게 보면 피부가 붉어진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남이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사인, 징후라고 얘기하고요. 증상은 주관적인 거예요. 아우 아파. 이걸 누가 합니까? 자기만 알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입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붓는 건 사실 자기가 볼 수 있는데 내가 아주 많이 부으면 사람들이 볼 수 있지만 손이 뭐 뻣뻣한 것 같아. 이런 거는 자기가 얘기하기 전에 남들이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밥맛이 없어. 이것도 뭐 아주 오랫동안 안 먹고 있으면 너 왜 안 먹니? 이렇게 하겠지만 내가 밥맛이 없는 거는 이제 내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가 알 수 있는 증상들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보고하는 것들을 증상 이렇게 이제 굳이 나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증상이라고 붙여서 쓰죠. 신드롬, 심부통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의 모음을 신드롬, 증후군 뭐 이런 말들을 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염이 일어나면 감염이 이제 잠복기를 일단 인큐베이션 피리드라고 하는데 잠복기를 거쳐요. 이거는 감염이 딱 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을 우리가 잠복기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체가 독성이 얼마나 강한가, 또 얼마나 많이 한꺼번에 들어왔냐, 그다음에 그때 당시의 면역 상태, 숙주의 면역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잠복기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전구기, 프로드로말 스테이지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질병의 징후와 증상이 막 시작되는 단계예요. 그런데 이때는 뭐가 증상이 명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나 좀 안 좋은 것 같아. 몸이 좀 이상해. 나 기분이 별로 안 좋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예요. 그러면 옆 사람이 왜? 라고 물어보면 글쎄 잘 모르겠어. 이러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증후와 증상이 진단을 내릴 만큼 특이적이지 못해요. 하지만 이때 균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정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전염성이 또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 접하되죠.
지금 코비드19가 그래요. 사람들이 코비드19에 감염이 되면 열 좀 나는 것 같고 몸이 찌뿌드하고 힘드니까는 왜 이러지? 코로나는 아닌 것 같고 컨디션이 안 좋네 이러면서 어디 간다고요? 그래서 사우나를 간대. 사우나 가서 좀 개운하게 그러면서 거기서 사람들한테 전파를 시켜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이제 전국이에요. 질병기 1, 2스피어리드가 되면 이건 질병이 심해지고 특징적인 증후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증상과 증후를 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 무슨 병 걸렸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단계가 질병입니다. 이때는 숙주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면역 반응이 시작돼요. 이 염증 반응, 면역 반응은 다 방어 반응이에요. 우리가 감염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염증 반응이고 그다음에 면역 반응입니다. 이 단계가 지나서 우리 면역 기능이 성공적으로 감염을 물리치면 이제 회복기로 들어가죠.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회복기고 감염병균의 입장에서 보면 세택이죠. 이렇게 해서 증후와 증상이 사라지는 시기로 들어가면서 이런 4가지 단계에 거쳐서 감염병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감염병을 그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감염원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인펙션 소스라는 게 있어요. 인펙션 소스라는 거는 그 병원체가 숙주한테 전달되는 물체, 장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염원 소스니까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물, 무생물 모두 감염원이 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사람한테서 병을 일으키는 것들은 다른 사람, 그 다음에 또는 동물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게 사람한테 사실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야. 감염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동물한테서 자라는 세균들은 사람한테서 병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못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한테서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들은 사람한테서 병을 거의 다 일으킬 수가 있지. 그러니 사람의 감염으로 일어난 뭐 체액이나 분비물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감염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병원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가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서식처 또 자연환경 뭐 이런 데를 우리가 보유체, 리저버라고 표현합니다. 리저버. 그 다음에 보균자는 그 리저버가 사람인 경우 뭐 캐리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감염된 사람을 우리가 보균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이제 일시적인 보균자일 수 있고 만성 보균자일 수 있어요. 아까 감염의 단계에서 맨 첫 단계가 뭐 잠복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질병기, 그 다음에 회복기 다 균들을 낼 수가 있어요. 완전한 회복되기 전까지는 균들을 바깥으로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일시적 보균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만성 보균자는 아까 균이 잠복 감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잠복 감염 평생 동안 잠복 감염하거나 그다음에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균을 계속 내는 경우가 이제 만성 보균자가 돼요. 바이러스에서 특히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해하기 쉬운 게 B형 간염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죠? 감염되면 만성 B형 감염 환자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활동성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뭐냐면 활동성 만성 B형 간염 보균자가 되면 끊임없이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생산을 해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가 있거든. 그 다음에 결핵도 감염이 되면 만성 보균자가 될 수 있는데 활동성 결핵이 되면 기침 쿨럭쿨럭 할 때마다 감염력이 있는 결핵균이 몸 바깥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만성 보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감염과 관련된 개념 중에 인수공통감염병, 주노시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동물과 사람이 서로 또는 각각 서로 감염시킬 수 있는 감염병이 인수공통감염병이에요. 지금 보면 코비드19 이것도 인수공통감염병이에요. 어디서 나왔다고 주장하죠?
원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박쥐에서 많이 발견돼요. 옛날에 사스, 그 다음에 메르스, 이번에 코비드19 다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세 개 다 오리진은 박쥐인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중간에 매개체가 됐던 게 뭐 어떤 거는 쪽제비, 어떤 거는 낙타, 이번에는 뭐 아르마딜로라는데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도 걸리고 동물도 같이 걸릴 수 있는 게 인수공통 감염병. 자, 감염 경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 경로는 병원체가 숙주 또는 부유체 간에서 전파되는 경로를 우리가 감염 경로 이렇게 쓰는데, 그 감염 경로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공기 매개 전파, airborne transmission. 여러분 책 스펠링이 틀렸더라고. borne야. borne 길게 읽습니다. transmission. 이거는 이제 병원체가 비말 또는 먼지 형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예요. 비말의 크기는 1마이크로에서 한 10마이크로 정도인데, 이게 몇 시간 며칠 동안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먼 거리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공기 매개 전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수두, 홍역 같은 게 공기 매개 전파의 흔한 원인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뭐 우리가 말을 얘기할 때 비말 감염이냐 아니면 뭐 공기 전염이냐 이런 말을 많이 썼었는데, 이게 이 그림 보시면 이해가 가요. 공기 덩어리가 비말이 그 물방울 속에 바이러스 같은 게 있는 상태에서는 무거워서 깔아앉거든. 그래서 멀리 못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들은 멀리 못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말 감염으로 뭐 거리를 2m, 이게 지금 3피트로 돼 있나요? 그래서 3피트면 1.5m 정도 되나? 한 2m 정도 되나요? 그래서 2m 이상 떨어지면은 오염이 안 되니까 접촉 감염으로 주로 전파가 된다.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거 들어봤죠? 그 다음에 홍역 바이러스 같은 거는 공기 전파하기 때문에 더 먼 곳에서 더 오염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번에 코비드19 나온 다음부터 뭔가 엉클어지기 시작했죠. 메르스 때부터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접촉 전파, 이제 contact transmission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시는 바처럼 뭐 손으로 접촉되거나, 그 다음에 뭐 키스를 하거나, 몸을 맞대거나, 그 다음에 수유, 또 태반을 통해서 전파되거나, 아니면 성적으로 접촉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사스가 이게 무슨 비말 감염인가 무슨 감염인가 했는데, 그 도해지에서 전파되는 양상 보니까는 엘리베이터 스위치에서 전파가 많이 됐어요. 키친 콜록콜록 하면 손으로 막잖아요. 손에 바이러스가 묻어.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눌러.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누르면서 오염되잖아요. 그걸 다시 자기 호흡기 이렇게 코 비비면서 전파된 그런 것들이 발견돼서, 요새 왜 보면은 엘리베이터 스위치 다 뭐 구리가 들어있는 필름 같은 걸로 감싸놨잖아요. 그게 이제 다 그런 접촉 전파 경험이 있기 때문에 효과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리는 바이러스를 죽이지 못해요. 바이러스를 제일 잘 죽이는 건, 지금 코비드19를 제일 잘 죽이는 거는 비눗물입니다. 비눗물. 그 다음에 알코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누로 손 씻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비누로 손 씻기 힘들면 알코올로 닦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접촉성 전파 말고 운반체 전파, 베이클 트랜스미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반체라고 하는 거는 병원체 전파에 관여하는 무생물 또는 생물, 이거를 우리가 베이클이라고 얘기하고요. 또는 포마이트, 매개물이라는 말도 쓰는데, 수술기구일 수 있고, 뭐 집에 쓰는 물통이나 뭐 의복 식기 같은 것들도 됩니다. 무생물 물체. 그 다음에 생물인 경우 이걸 우리가 벡터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운반체가 생물인 경우에는 벡터 이렇게 얘기해서 매개체 전파, 그러면 이제 vector-borne transmission 이렇게 쓰는데, 살아있는 전파자로서 뭐 절지동물, 그다음에 척추동물 이런 것들이
운반체가 되면은 이걸 우리가 매개자, 매개전파 이렇게 얘기해서 얘기를 하고요. 절지동물에는 뭐 찐득이나 모기, 벼룩, 파리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 중에서 뭐 고양이, 개, 박쥐, 너구리 이런 게 있어요. 고양이도 코비드19에 걸리는 걸로 지금 돼 있죠. 개도 걸렸다고 그러고 다시 고양이가 사람한테 전파됐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인수공통 감염병으로서 종간을 넘나들면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알게 됐죠. 자, 그런데 이제 감염이 되면 이제 병이 일어나고 뭐 그다음에 회복이 되고 이런 코스는 알았는데 감염이 되는 그 순간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우리가 5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교과서 책에 7-3이 있어요. 일단 균이 우리가 감염을 어떻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일단 침입해서 그다음에 증착해서 증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야 감염이 성립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또는 지각할 수 있는 증상 징후로 나타나면 그걸 병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염 자체는 일단 들러붙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접촉 또는 부착 이런 말을 쓰고 그 사이트에서 그 부착 부위에서 균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가 집낙화, 콜로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콜로나이제이션, 집낙화. 그리고 그렇게 집낙화된 것들이 다시 침입합니다. 조직 내로. 방어선을 넘어서 침입을 하고 그 다음에 증식을 하고 난 다음에 증상이 나타나면 발병한 거고 증상이 안 나타나면 잠복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1, 2, 3, 4, 5 단계에서 1, 2번 단계까지만 오면 우리가 감염이 일어났다고 얘기 안 하고 오염되었다고 표현해요. 오염되었다. 컨타미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1번, 2번까지만 되면 오염된 거예요. 오염. 그리고 오염된 상황에서 3, 4, 5까지 되면 이제 감염된 거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감염을 일으키는데 여러 가지가 관여하지만 세균이 가지고 있는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동력이 또 병원성 인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비룰런스 팩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웃기는 게 뭐냐면 이 세균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유전자에 보면은 그걸 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별한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는 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전자들이 몰려 있어.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병원성 유전자군, 여기서 군은 덩어리라는 뜻인데 그렇게 해서 보면 그 유전자들이 몇 개가 몰려 있는데 이게 미생물의 유전체 자체에 있을 수도 있고 플라스미드 배웠잖아요. 그 플라스미드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게 몰려 있는 게 미생물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성 유전자군 또는 유전자가 섬처럼 몰려 있다 그래서 유전자 섬 이런 말들을 써요. 아마 지난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그런 유전자가 보호하고 있는 독성인자들 때문에 이제 병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런 독성인자에는 이제 우리가 감염의 단계에 관여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일단 균이 붙어야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착과 관련되는 인자. 그 다음에 증식하고 난 다음에 침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침입하고 나면 우리 몸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면역 반응을 회피할 수 있는 회피인자. 그 다음에 몸속에 들어와서 면역 반응을 회피하면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인자.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는 그것만 가지고 사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거기서 다시 자기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세포를 파괴하거나 조직을 파괴할 수 있는 독소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모두 독성인자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도 아까 독소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독소 생성력, 톡시니시티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보면 그 독성인자들 중에 그 부착에 관여하는 인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감염의 첫 단계의 부착이 그래서 숙주의 피부나 호흡기, 위장관, 비뇨생식기 점막에 들러붙어야 되는데 그 들러붙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감염을 일으키고 잘 못 들러붙으면 감염을 잘 못 일으킬 거잖아요. 이제 그런 성질.
그다음에 이제 일단 부착하고 나면은 증식을 해요. 그걸 진낙화, 콜로나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상태에서 끝나면 그냥 오염으로 마는 거죠. 오염. 그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착 관련 인자에 어떤 게 있냐면 이 병원성 미생물이요. 특정 세포나 조직의 높은 특이성으로 부착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균을 우리 몸에 다 이렇게 발라도 샤워를 쫙 하고 나면 떨어져 나가요. 그죠? 떨어져 나가는데 특정 조직에 특히 잘 달라붙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특정 세균이 특정 질병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뭐가 있나 봤더니 우리 왜 세균 구조 배울 때 배웠던 손모, 편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부착에 관여하는 걸 알게 됐고 그다음에 현막, 캡슐 이것도 부착에 관여하는 걸로 알려졌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외에 숙주 표면 수용체에 잘 결합할 수 있는 다른 분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자들이 이제 부착 분자로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병원체가 숙주의 특정 부위에 잘 달라붙는다. 이걸 우리가 친화성 트로피즘이라고 해요. 트로피즘. 이거 이제 여러분 저 생물 시간에는 굴성 이렇게 배웠을 텐데 트로피즘이라는 게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쪽을 찾아가는 성질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는 호흡기 상피세포에 잘 달라붙고 침입을 일으켜요. 그런 호흡기 친화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임균 또는 임질균이라는 균은 요도 상피에 친화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병을 일으켜요. 이런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상적으로는 이렇게 호흡기 상피세포에 잘 달라붙어서 호흡기 감염증을 일으키는 거를 뭐 호흡기 바이러스, 그다음에 뭐 신경조직에 잘 가면 신경계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듯이, 그다음 위장관계에 잘 달라붙어서 위장관에서만 잘 살면 뭐 위장관 감염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그 예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세균에서 가지고 있는 손모, 그다음에 현막, 그다음에 바이러스의 돌기 이런 것들이 부착인자로서 관여하게 되고요. 잘 부착하면 잘 증식할 수 있고 침입도 용이해지고 이렇게 해서 독성인자로 작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부착하고 난 다음에 증식한다고 그랬잖아요. 증식하고 난 다음에 침입하게 됩니다. 그 침입이 invasion. 이거 우리 뭐 외계인 침략할 때 invasion 이런 말 쓰잖아요. 세균들이 그런 식으로 침입해요. 숙주상피 표면에 부착한 다음에 또는 점막 표면에 부착한 다음에 이 점막과 상피를 통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생산해. 비루런스 팩터들이죠. 독성인자. 생산해서 주변 조직이나 다른 조직으로 퍼지면서 전파되는 양상이고요. 그걸 인베이전이라고 그러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침습성이라고 표현한다고. 인베이시브니스, 침습성. 그래서 어떤 분자들을 생산하느냐? 조직 파괴시키는 물질들을 생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콜라겐 분해해서 콜라겐아제, 그 다음에 적혈구를 파괴하는 요소, 헤몰라이신,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거를 파괴하는 효소, 히알루론다제, 히알루론산 분해 요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피부 뭐 조직 배웠나요? 배우면 그 조직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조직 간질이 있잖아요. 거기 간질에 뭐가 있어요? 콜라겐 섬유도 있고 히알루론산도 있고 뭐 이런 얘기 배웠잖아요. 그래서 세균들이 그 콜라겐 그다음에 또는 히알루론산 이런 거를 분해하는 효소를 내. 왜 내겠어요? 왜? 이 균들은 그걸 분해해서 자기 영양분으로 삼기 위해서, 그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우리는 소화계가 뭐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간 이렇게 있지만 세균은 단세포 생물이라 소화계가 없어요. 영양분은 뭐 작은 분자로 분해된 것들을
흡수해서 자기 영양분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세포 바깥으로 소화효소를 내서 주변의 물질들을 녹인 다음에 유용하게 이용 가능한 영양분으로 분해가 되면 그걸 흡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균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소화효소나 조직 파괴효소를 내는 건데, 결과적으로 숙주 입장에서 보면은 내 몸이 망가지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조직을 파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세포와 세포들이 이렇게 엉겨 붙어 있는 상황인데, 그게 기저가 파괴되기 때문에 세포들 사이가 이제 멀어지게 되고, 그 사이를 세균들이 들어가서 조직 사이로 침투하게 되고, 이런 결과가 벌어져요. 또는 세포 내로 침투하기도 합니다. 세포 내로. 그때는 직접 세균이 세포벽을 뚫고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 우리 몸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이용해서 들어오기도 해요. 이게 어떠냐면, 우리 몸의 세포도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물질들을 받아들이고 바깥으로 노폐물을 내뿜고 하는 기전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 몸의 세포 표면에 보면은 마치 저 엘리베이터 문 열리는 스위치 같은 스위치가 있어요. 그 스위치에 달라붙으면 자동으로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성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 세균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세균 속으로 들어와서 사는 그런 균들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침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으로도 침입하고 세포 내로도 침입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균들은 뭘 하고 싶은 거냐 하면 분열 정식해서 자손들을 많이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조직을 파괴해서 영양분으로 삼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 우리 몸은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미생물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면역 기능의 마지막 목표는요, 침입한 미생물의 제거예요. 침입한 미생물의 제거. 면역 반응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생물의 제거예요.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세균들이 잘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세균들도 진화하면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피해가는 방법, 회피하는 방법을 발견해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왜 에이즈 일으키는, 에이즈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의 약자잖아요.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IDS. 그 일으키는 바이러스 이름이 HIV예요.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우리나라 말로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이렇게 되는데, 이 균은 면역 세포를 아예 공격해서 면역 기능을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폐렴사슬알균은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인데, 이거는 캡슐을 만들어서 있는데 탐식세포가 균을 잡아먹으려고 탐식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녹아야 되는데 현막이 있으면 녹지를 않아. 그래서 살아요, 아예 그 안에서. 이러한 이제 뭐 더 많은 기전들이 있는데, 이게 숙주의 면역 반응을 무력화시키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동원해서 세포 또는 조직에서 살면서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아까 세균이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화효소나 효소 종류를 낸다고 그랬지만, 그거 말고 독소를 내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톡신이라는 게 숙주에 영향을 주어서 숙주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또는 대사를 변화시키는 물질을 우리가 독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또 왜 내겠어요? 괜히 내는 건 아니고, 이게 내면 숙주세포의 면역 기능을 무력화시키거나 아니면 숙주세포의 생리적 기능을 변화를 시켜서 미생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 외독소, 엑소톡신, 내독소, 엔도톡신, 이런 말이 있는데, 외독소와 내독소는 저번에 우리가 첫 시간에 그람 양성균, 음성균 할 때 한번 얘기했었어요.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세포벽 구조의 차이 컸잖아요. 그 중에서 그람 음성균은 특징이 뭐였어요? 얇은 펩티도 글리칸층, 그 다음에 세포질막과 다른 그 펩티도 글리칸층 바깥에 있는 아우터 멤브레인이라는 외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펩티드 글리칸과 아우토멤브레인 사이에 LPS, 리포폴리사카라이드 기억납니까? 라는 물질을 갖고 있는데 그게 독소로 작용한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지질대당체는 지질대당체. 왜 내독소라고 이름이 붙었냐면 그람엄선균이 죽어야만 몸 바깥으로, 세균 몸 바깥으로 나가는 독소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독소예요. 반면에 외독소는 대부분 이제 조성이 단백질인데 세균이 자기 세균세포에서 만들어서 세균세포 바깥으로 뿜어내는 그게 바로 외독소예요. 외독소. 그래서 내독소는 그람 음성균만 만들지만 외독소는 그람 양성균도 그람 음성균도 다 만들 수가 있고 내독소는 외막에 부착되어 있지만 외독소는 세포 외외로 분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독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고 내독소는 지질다당체예요. 폴리사카라이드하고 리피드 A가 결합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외독소도 내독소도 다 항원성이라는 게 있어서 면역 반응을 유발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 단백질로 되어 있는 외독소는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성질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은요, 프로말린 처리 같은 걸 하면 프로말린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좀 복잡한 얘기인데 단백질 배웠죠? 단백질의 구조가 뭐 3차원 구조, 4차원 구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아미노산이 막 결합돼 가지고 쭉 나선 거를 선처럼 연결된 거를 뭐 이제 1차원 구조, 1차 구조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그게 이렇게 접혀가지고 폴딩되어 있는 거를 뭐 2차 구조. 그다음에 그게 3차원적인 입체를 만들면 3차 구조. 그런 3차원적 구조를 갖고 있는 것들 두 개가 결합되어 있거나 세 개가 결합되어 있으면 4차 구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좀 달라. 그런데 프로말린 처리를 하면 그중에 메치온이나 시스테인 같은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는 SH 있어요. 유황이랑 붙어 있는 그것들끼리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다시는 못 떨어지는 형태로 되거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단백질들이 기능을 잃고 제 기능을 잃어요. 작용을 잘 못하거든. 대신에 그 면역 반응 그대로 일으킬 수가 있는 그런 걸 우리가 톡소이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백신으로 쓰는 그런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전환되는 게 외독소입니다. 그래서 외독소는 병원성 미생물이 증식할 때 균체 바깥으로 분비하는 비교적 열에 약한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디프테리아균이라는 게 있거든요. 디프테리아 독소를 생산해서 디프테리아라는 병을 일으켜요. 파상통균이 있거든요. 파상통균 독소를 생산해서 파상통, 테타누스라는 병을 일으켜요. 보툴리눔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보툴리눔 독소라는 걸 생산해서 보툴리즘이라는 병을 일으켜요. 식중독. 가스궤적인이 있거든요. 이거는 또 조직을 녹이는 가스궤저라는 병을 일으켜요. 황색푸드알균, 이질균 이런 것도 다양한 외독소를 생산해요. 이런 게 외독소균이고요. 그람 양성균, 음성균 다 생산할 수 있습니다. 내독소는 그람 음성의 외막에 있는 지질다당체 리포폴리사카라이드 LPS가 문제가 되는데 그중에 폴리사카라이드와 결합되는 리피드 A라고 하는 지방이 독성을 나타내는데 이거는 열에 강하고 내열성이라는 건 열에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면역성은 약하고 이런 물질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우리 몸에 있는 마크로파지라는 세포에 주로 작용을 해서 마크로파지가 활성화되면 여러 가지 물질을 생산하게 만드는데 그 물질 때문에 열이 나고 혈관이 수축하기도 하고 확장하기도 하고 피가 굳기도 하고 크게는 설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몸 전체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장출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피가 안 멈추기도 하고 심하면 쇼크 죽게도 만들고 이런 상황이 돼요. 우리가 요새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폐혈증 들어봤죠, 그죠? 그 폐혈증의 원인이 이 내독소의 작용. 중요한 원인입니다. 내독소 폐혈증을 일으키는. 그래서 이제 이건 좀 복잡한 그림인데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디프테리아 톡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디프테리아 독소는 단백질 독소인데 그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리보좀의 작용이에요. 리보좀의 작용에서 단백질 합성을 억제해. 우리 몸은 끊임없이 단백질을 만들어야지 살 수가 있는데 못 만들게 하니까 세포가 죽어요. 그런 외독소.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중간 그림은 이게 이제 뭐냐면 파상풍 그림인데 파상풍 독소가 운동신경 연접이라는 데 있잖아요. 신경이 왜 근육하고 그 다음에 작용해가지고 근육을 수축시키잖아요. 그런데 근육은 우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흥분시키는 신경하고 그 다음에 흥분을 억제시키는 신경하고 이렇게 두 개가 균형이 맞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파상풍 독소가 억제신경을 억제해서 흥분시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근육이 끊임없이 수축을 하게 돼. 그래서 왜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파상 공세 근육이 계속 수축을 해요. 그러면 에너지를 다 쓰다가 나중에 지쳐서 죽어.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파상풍 독소, 이런 게 외독소의 전형적인 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LPS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내독소인데 보시면 여기 M에 파이 붙어 있는 게 마크로파지, 그다음에 위쪽에 비만세포, 밑에 PMN이라고 불리는 거는 뭐 호중구, 호산구, 호염기구 같은 과립구, 이런 세포들에 다 작용을 해서 염증 반응도 일으키고 혈관의 투과성도 변화시키고 대사에도 관여하고 이래서 심한 경우 저혈압, 쇼크,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LPS의 왼쪽으로 가서 마크로파지, 그 다음에 TNF, IL-1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는 과정이 이제 폐혈증 과정이에요. 폐혈증 과정. 그래서 폐혈증과도 관련된 걸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독소가 있고 그 독소에 내독소, 외독소가 있다. 자, 이제 숙주의 감염에 대한 방어 기전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숙주의 감염에 대한 방어 기전은 면역 시간에 주로 자세하게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주에 걸쳐서 배우게 될 건데 여기에서 말씀드릴 거는 그 면역 중에서도 면역 전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 그 다음에 척추동물, 이런 척추동물뿐만 아니라 더 하등한 동물들에서도 미생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그걸 우리가 면역계, 이뮨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외부로부터 침입한 미생물을 인식하고 그거를 불활성화 시켜서 제거 또는 파괴, 기능을 못하도록 만들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면역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면역 기능은 연구를 해보니까는 특이적인 면역과 비특이적인 면역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녹화되는 비대면 강의가 아니면 더 적나라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점잖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데 비특이적은 그거는 예, 특이적과 비특이적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진행하죠. 비특이적인 방어 기전은 뭐가 있냐면 물리적, 기계적 방어. 이게 뭐냐면 피부, 점막 이런 거예요. 우리 피부의 각질층 때라고 불리죠. 그게 우리 몸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왜냐하면 때가 잘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온다는 이유는 피부에 있는 과도하게 증식된 세균들이랑 피부 각질층이 서로 같이 떨어지면서 균의 수를 줄이는 역할들을 해요. 그 다음에 점막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점액이 분비되면서 균들을 계속 씻어내죠. 그리고 점막 표면에 보면 손모들이 쫙 나 있어서 그 손모가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피부 점막 표면에 붙어 있는 균이나 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자꾸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어디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코, 그다음에 호흡기 점막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담배를 안 피운 지가 꽤 됐는데 한 20년 돼가요. 여러분들 담배 피우는 사람들 갑자기 컥컥 대면서 가래뱉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담배를 피우면 점막세포의 점막 분비, 점액 분비와 손모운동이 방해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몸속으로 들어간 세균이나 바이러스, 먼지 같은 것들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되고 덩어리가 져서 피부 점막을 자극하게 돼요. 그럼 그걸 안 뱉어내면 호흡기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폐렴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방어 반응으로서 억지로 뱉어내는 게 기침이야, 재채기. 그래서 칵 뱉어내면 시커먼 가래 같은 게 나오죠. 그게 각종 세균, 바이러스, 먼지 같은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면 정상적인 점막, 점액, 손모 운동이 방해를 받는다. 그러니까는 물리적, 기계적 방어 기전이 파괴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비물을 이용한 세척작용, 콧물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눈물도 나오죠. 귀 속에 귀지 생기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뭐 위장관 또 비뇨생식기 점막에서 점액들이 나오는 것들이 세척작용들을 해서 균수를 적절히 억제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점액 속에 라이소자임 또는 무슨 락토페린 같은 화학물질들이 있어서 균들을 파괴하거나 정식을 억제하기도 하고요. 항체 중에 IgA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분비형 항체인데 이게 나와서 균들을 억제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눈물, 콧물, 타액, 엄마가 주는 모유 이런 데 IgA가 있어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장벽은 약간 섞여 있네. 항미생물 펩티드, 그 다음에 보체계, 사이토카인 이런 게 있다고 돼 있는데 이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생산하는 물질들인데 이게 다른 미생물들의 증식을 억제하는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항생작용, 안티바이오시스를 모든 생명체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미생물들도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항생물질을 생산하고 그거를 우리가 이용해서 항생제 같은 걸 만들고 항균제를 만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람도 항생작용을 하고요. 사람의 피부세포나 이런 데서도 미생물을 죽이는 펩타이드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보체 사이토카인은 다음 시간에 우리 면역 시간에 배우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런 게 이제 특이적인 비특이적인 면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균을 막아주는 때나 아니면 우리의 해부학적인 구조나 분비물이나 이런 것들이 비특이적인 방어기전이고 특이적인 방어기전은 스페시픽 이뮤니티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배울 건데 여기에 자연 면역, 뭐 획득 면역, 수동 면역, 능동 면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우리 이명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그런 숙주세포의 면역 기능을 회피까지 했어. 그러면 이제 뭡니까? 그 단계가. 그리고 우리가 증상을 느끼게 되면 그게 감염병, 그게 감염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숙주세포의 표면에 붙어서 그다음에 증식해서 침입해서 들어와서 다시 증식하면서 면역 기능을 회피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자각적 또 남들이 보면 알 수 있는 타각적 증상들을 나타내는 상태가 감염 상태이고 그 병이 감염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감염병에는 이제 또 우리가 전염성 감염병과 비전염성 감염병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염성은 감염 경로를 통해서 한 숙주에서 다른 숙주로 전달되는 감염병을 우리가 전염병 이렇게 얘기해요. 전염병, 전염성 감염병. 여기는 장티푸스, 스인데 장티푸스, 콜레라, 그 다음에 성병인 매독 이런 병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전염성 감염병은 나는 걸려도 내가 걸린 병이 남한테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파상풍균, 보툴리누스 식중독균 이런 것들. 왜 이게 이렇게 얘기가 되냐면
장티푸스 내가 걸렸잖아요. 설사를 해요. 그 설사한 거를 다시 내가 먹으면 다른 사람이 먹으면 병이 걸리거든요. 콜레라 걸리잖아요. 설사를 해요. 그 콜레라균에 오염된 물을 먹으면 병이 걸리잖아요. 그거는 전염병이죠. 매독균에 감염되면 다른 사람과의 성적 접촉을 하면 또 그 사람이 매독에 또 감염돼요. 이건 전염병이잖아요. 파상풍균은 이게 우리 배웠던 아포 있잖아요. 아포 형태로 우리 몸에 들어와요. 보툴리누스 식중독도 아포 형태로 들어오거든요. 물론 그 아포들은 파상풍균이나 보툴리누스 식중독균이 만든 거니까 먼저 사람한테서 나와서 다시 뭐 전파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증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그 사람과 접촉한다고 바로 병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염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염성, 비전염성 이런 말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1차 감염이냐, 2차 감염이냐, 혼합 감염이냐 이런 말 쓰는데 이거 1차 감염, 2차 감염은 우리 감기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감기 걸리면 잠복기가 있잖아. 잠복기 지나면 몸이 좀 이상해 하는 전구기가 있어요. 프로드로말 스테이지. 그 다음에 기침 콜록콜록 열나면서 나 감기네 이렇게 되는 이제 질병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할 수가 있는데 이때 재채기 하면서 콧물을 딱 받으면 콧물이 맑게 그럼 우리가 뭐라고 느끼냐면 이거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네. 그 바이러스는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70%가 넘어가요. 리노바이러스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왜냐하면 감기의 주된 원인 한 45% 정도가 리노바이러스고 나머지 한 20-30% 정도가 코로나 바이러스거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안 낫고 갑자기 콧물이 쭉 상황이 바뀌면서 노란 콧물로 바뀌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고 있네. 이때는 세균 감염으로 바뀐 거야. 그러면 우리 몸에 정상균물이로 있던 세균 중에 일부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망가진 비특이적 면역 반응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상황을 우리가 2차 감염이라고 얘기한다고. 처음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1차 감염, 그 다음에 2차 감염. 그런데 이거는 비단 바이러스 세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면역 기능이 또는 방어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른 균들이 들어오는 경우 이걸 이제 2차 감염이라고 얘기해요. 또는 혼합 감염은 뭐냐면 한꺼번에 여러 개가 감염을 일으키는 거고 이런 경우는 언제가 있냐면 상처가 감염될 때 여러 가지 균이 한꺼번에 들어오잖아요. 혼합 감염. 성병에 걸릴 때 혼합 감염. 왜냐하면 한 성병에 걸린 사람이 한 종류만 걸리지 않고 여러 종류 걸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에이즈 걸린 사람 매독도 걸릴 수 있고 임질도 같이 걸릴 수 있고 임질 걸린 사람 클라미디아도 같이 걸릴 수 있고 이런 상황. 이게 이제 혼합 감염이에요. 그런 말들을 씁니다. 균계도증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우리가 내인성 감염이냐 외인성 감염이냐 이런 말을 쓰는데 엔도제너스 인펙션, 엑소제너스 인펙션 이거는 뭐냐면 내인성이라는 건 내 몸에 있던 균이 병을 일으킨 거다. 그러니까 이게 기회 감염을 얘기하는 거예요. opportunistic infection. 정상 균무리가 안에 있다가 내 면역 기능이 떨어지거나 해서 병이 생겼다. 그걸 내인성 감염이고 외인성 감염은 바깥에서 병원체가 들어와서 침입을 하는 경우가 외인성 감염이라고 얘기해요. 수업이 힘든가 봐. 잠깐 쉴까요? 예, 슬라이드가 뒤에 몇 장 안 돼서 계속 진행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소감염, 전신감염, 병소감염 이런 말들을 쓰는데 병소감염, 국소감염은 부분적으로 감염을 일으키는 게 국소감염이고 전신감염은 몸 전체에 감염을 일으키는 게 전신감염이고요. 병소감염은 focal infection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어느 부위에 감염이 발생했는데 이게 멀리 있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내가 열이 나요. 열이 난다는 거는 우리 몸에 뭐 감염이 있거나 아니 어쨌든 그 뭐 염증이 있거나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포커스를 찾아야 돼. 뭐 이런 말을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몸의 한쪽 구석에 감염증이 있어가지고 몸 전체에 전신 증상인 열이 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치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론 뭐 항균제를 막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병소를 찾아서 거기에 균 감염이 돼서 뭐 염증이 생겼거나 고름집이 잡혔으면 그걸 제거해 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병소 감염은 어느 몸의 특정 부위에서 발생한 감염이 원인이 돼서 몸 전체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수익감염병, 여행자 설사 이런 게 있는데 수익감염병은 외부에서 들어온 감염병이 수익감염병이죠. 코비드19가 지금 수익감염병이고요. 그 다음에 여행자 설사는 트래블러스 다이아리아라고 그러는데 다이아리아가 설사를 얘기하거든요. 여행 가서 설사 일으키는 경우예요. 우리가 뭐 동남아나 인도나 또는 국내에서도 옛날같이 지금은 우리가 다 수돗물 먹으니까 상관없지만 옛날처럼 우물물 먹을 때는 남의 동네 가서 물 먹으면 설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여행자 설사인데 이게 이제 여행자한테 빈번하게 발생하는 급성 설사 질환을 여행자 설사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멕시코 여행 가다가 설사하면 설사를 이제 이름을 붙여놓은 게 있어요. 몬테수마의 복수 이래가지고 뭐 붙이기도 하고 인도 가면 또 설사 잘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델리 창자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왜 그 동네 사람들은 괜찮은데 가가지고 우물물 퍼먹고 난 다음에 설사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그 지역의 균에 대한 저항성이 우리가 없는 상황에서 감염되어서 설사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기회감염, opportunistic infection과 그다음에 있고 말씀드렸고 병원 감염, 노소코미얼 인펙션은 뭐냐면 병원에서 와서 감염되는 거야. 요새 이런 말은 잘 안 쓰는데 옛날 쓰던 말이에요. 노소코미얼 인펙션이라는 말은 왜 이런 말 하잖아. 들어왔을 때는 멀쩡했는데 뭐 죽어서 나간다든 뭐 이런 얘기 뭐 한 적이죠.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또는 의료인이 병원 내에서 감염되는 거예요. 원인은 환자, 의료 종사자 또는 누구? 이제 입원 환자 방문객 이런 사람들이 균들을 가지고 오는데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다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니까는 그래서 감염을 일으키게 되는 뭐 그런 현상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감염병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 수업 마지막 챕터가 되면 좀 자세하게 배울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감염병이 생기고 있는지 안 생기고 있는지 감시를 하고 거기서부터 회피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감염원이 뭔지,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또 감염될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차단하는 게 감염병 대책이에요. 그래서 감염원을 없애고 그 다음에 제거하는 거, 조기 발견과 조기 격리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왜 가운 입고 손 씻고 그 다음에 소독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병에 잘 걸릴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제일 중요하면 예방접종하는 거. 지금 코로나19랑 똑같은 현상이죠. 그 다음에 감염원과의 접촉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 많은데 안 가야 되죠. 마스크 꼭 써야 되죠. 손 닦아야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감염 대책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마다 감수성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에 따른 예방 대책이 필요해요. 지금 보면 7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예방접종을 우선 남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의 전신 상태가 코비드19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걸리면 중증으로 갈 가능성도 높고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 맞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 젊은 사람들은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이 제일 위험해요. 왜냐하면 불연성 감염도 많고 병 걸려도 잘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잠복기도 길고
이래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한테 퍼뜨릴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랑 접촉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백신 맞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감수성 있는 사람들한테 백신을 통해서 면역을 하는, 그걸 우리가 능동 면역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면역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면역 혈청을 이용한 수동 면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능동 면역, 수동 면역 잠깐 얘기하면, 백신은 뭐냐면 바이러스나 세균을 집어넣어서 면역 기능이 생기게 하는 게 능동 면역이고, 수동 면역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면역이 생긴 사람은 피를 뽑아가지고 넣어주는 거예요. 항체를 뽑아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수동 면역이에요.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지금 코비드19에서도 사실 수동 면역을 쓰긴 하는데, 혈청 치료라는 게 바로 수동 면역이거든요. 코비드19에 걸렸다가 나온 사람의 피를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유효한 항체 추출해가지고 그거를 위험한 사람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코로나에 걸렸었잖아요. 근데 치료받고, 그때 치료제도 없었는데, 백신도 없었는데 치료받고 나았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 당시 미국에서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 피 뽑아가지고, 많이 뽑는 건 아니고요. 거기 있는 항체 뽑아가지고 넣어주는, 대신 넣어주는 수동 면역을 통해서 회복됐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거 말고 이제 항원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쪼가리 또는 세균 쪼가리를 넣어서 우리 몸에 면역이 생기게 하는 거를 능동 면역이라고 얘기하고, 그거에 이제 백시네이션이죠. 면역을 항체 생성을 유도하는 물질을 우리가 항원이라고 해요. 항원에 의해서 유도되는 물질을 항체라고 그러고, 남자가 아닌 사람을 여자라고 그러고, 여자가 아닌 사람을 남자라고 그러잖아요. 이름이 그런 식으로 붙었어. 그래서 항원과 결합하는 것을 항체, 항체를 유도하는 물질을 항원, 이렇게 이름을 아예 붙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항체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넣는 항원을 인공적으로 넣어주는 거를 우리가 백신네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백신의 종류에 사백신, 생백신, 성분 백신, 무독화 백신, DNA 백신, RNA 백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설명을 조금 할게요. 백신의 종류인데, 사백신은 죽은 백신이야 또는 죽인 백신이야. 그래서 inactivated 백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맞는 백신 중에서는 어떤 게 사백신이냐 하면 인플루엔자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요새 만들고 있는 건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전남 화순에서 주로 많이 만들고 있는데, 계란 유정란에다가 바이러스를 넣어서 키우면 바이러스가 자라요. 그 바이러스를 추출해서 죽여. 그래서 죽여서 만든 포르말린 처리 같은 걸 해서 죽여.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백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사를 하면 사백신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죽은 백신을 쓰면 면역 반응이 오래 안 가요. 그래서 인플루엔자 백신은 면역 기능이 오래 유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맞아야 됩니다. 매년 맞는 이유가, 인플루엔자 백신은 백신 효과가 오래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로는 변종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기왕에 맞은 게 소용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백신이 그래요. 그래서 면역 효과가 단기간이고 추가 접종 필요하고 많은 양 필요하고, 하지만 죽은 걸 넣기 때문에 백신 맞고 감염되고 이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백신이 일본 내염 백신, 광견병 백신, 장티푸스 백신, 파라티푸스 백신, 발진티푸스 백신, 콜레라 백신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생백신은 뭐냐? 제가 이거 만들면서 실수를 많이 했네요. 불활성화 백신 줄 그으세요. 생백신은 불활성화 백신이 아니에요. 그냥 생백신은 살아있는 백신이에요. 활성화 백신이란 말을 안 쓰거든요. 그냥 불활성화 백신을 줄을 그으세요. 살아있는 약독화 백신이라고 쓰세요. 생백신하고 약독화 백신. 생백신 갈호, 약독화 백신. 나중에 시험 문제 냈는데 이거 갖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요.
라이브 살아있는 attenuated vaccine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attenuated라는 말은 뭐냐면 독성이 약화된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독성을 약화시키냐 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계속 배양을 해요. 오랜 기간 배양하면 얘들이 지쳐 변종이 생겨요. 그 변종 중에 병원성이 약하거나 한 것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거를 백신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돌연변이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병을 안 일으키는 돌연변이 또는 병원성이 약한 돌연변이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접종해요. 효과가 좋습니다. 왜?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게 마치 감염된 것처럼 면역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거기다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만들기가 가격도 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고 면역 기간 효과도 오래 가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가끔 이것들이 진짜로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예가 뭐가 있냐면 BCG 백신 요거는 결핵 백신이에요. 결핵균 백신인데 이건 소에서 발견된 결핵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거를 키우면서 예방접종으로 쓰고 있는데 어디서 온 건지 모릅니다. 근본을 알 수 없는 거지만 우리 몸에서는 병을 안 일으키고 예방 효과가 있거든요. 맞고 있고 수화마비 백신은 수화마비 백신 중에는 사백신도 있고 생백신도 있는데 우리가 먹는 백신으로 맞는 백신이 있거든요. 그 수화마비 백신은 간혹 사람한테서 감염을 일으키기도 해요. 위험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 이런 것도 생백신이고 수두 백신, 황열 백신 이런 게 있는데 꼭 사백신이거나 꼭 생백신이거나 하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얘기하지만 광견병 백신 이거 사백신으로 사람한테 쓸 수 있지만 생백신도 있는데 사람한테서 안 쓴다. 입니다. 맨 처음에 만들어진 광견병 백신은 약독화 생백신이었었어요. 파스테르 아저씨가 자기 아들을 대상으로 실험했을 때는 약독화 생백신이었거든. 근데 위험하거든. 그래서 사백신으로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절대적으로 뭐 이렇게 돼 있진 않아요. 수화마비 백신도 사백신도 있고 생백신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생백신인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가 좋고 오래가지만 감염 위험이 있고 사백신은 효과가 짧고 감염 위험은 없고 그런 차이점이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코비드19 백신이랑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하면 이제 성분 백신 그 인플루엔자 백신도 종류가 여러 개지만 인플루엔자 백신을 만들 때 성분 백신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아까 계란에서 바이러스를 키운다고 그랬잖아요. 인플루엔자 백신. 그런데 통바이러스를 쓰는 게 아니라 그중에 일부를 잘라가지고 추출해가지고 만들면 그게 성분 백신이라 항원 결정기라고 하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부분만 분리해서 만든 백신이 생분 백신. 그 다음에 아까 왜 독소가 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디프테리아, 파상풍 이런 경우는 균 자체가 병을 일으키는 게 아니거든요. 독소가 병을 일으키는데 그거를 포르말린 처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병원성은 없어지면서 항원성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걸 우리가 톡소이드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자체를 우리가 백신으로 써요. 파상풍 백신, 디프테리아 백신. 그 다음에 DNA 백신. 이거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DNA를 몸에다 넣어주는 거야. 그런데 그냥 DNA만 넣으면 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백시니아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제 이 백시니아는 뭐 천연두 바이러스 종류인데 또는 아데노 바이러스에 넣어서 그걸 베이클 운반체로 써서 하는 백신인데 지금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든 백신이 아데노바이러스의 DNA를 끼워 넣은 백신입니다. 이 백신을 맞으면 처음 맞을 때 감기 몸살 증상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구 증상을 그대로 겪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부작용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부작용이라고 표현하는데 부작용이 아니고요. 원래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이 가지고 있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예방접종 맞을 때 해열 진통제를 같이 줍니다. 그래서 DNA 백신이고요. 그 다음에 RNA 백신은 RNA를 넣어주는 거예요. DNA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RNA를 그 몸속에다 집어넣는 방법이 라이포솜이라고 해서 비눗방울 속에다가 넣어서 비눗방울처럼 생긴 거예요. 속에다 넣어서 몸에다 넣어주면 이게 세포에 흡수된 다음에 세포에서 메신저 RNA가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 그런 백신이 화이자 백신, 모데나 백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 RNA 백신인 화이자 백신이나 모데나 백신은 그래서 메신저 RNA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유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뭐 영하 70도 또는 영하 40도, 영하 20도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가 이 RNA가 굉장히 열에 약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반복해서 맞아야 되는데 화이자 백신이나 모데나 백신 같은 거는 2번째 맞을 때 반응이 더 세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는 아마 면역 기능이 더 활발해지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런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맞으십시오. 그리고 아스트라제니카, 화이자, 모데나 신경 쓰지 말고 기회가 되면 맞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의미로 박가 백신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가 소아마비 얘기를 해봅시다. 소아마비가요. 우리 몸에서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종류가 3종류예요. 그러면 예방접종을 할 때 섞어서 주는 게 좋겠죠? 섞어서 주는 백신이 박가 백신이에요. 소아마비의 TOPV 트리발란트 오럴 폴리오 백신이라고 되는데 TOPV는 3가지를 섞은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 자궁경부암 백신에 2종류에서 나와 있는데 서바릭스라고 하는 거는 2개, 그 다음에 가다실은 4개짜리 또는 9개짜리가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가다실 사가를 맞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나왔으니까 국가 맞으면 돼요. 왜냐하면 자궁경부암 바이러스는 여성 자궁경부암도 일으키지만 몸에서 사마귀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성대결절도 일으키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가타실 사가 국가를 맞으면 자궁경부암도 예방되고 사마귀도 안 생기고 성대결절도 안 생기고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를 섞어서 맞는 게 박가 백신. 이제 같은 종인데 여러 개를 섞은 거죠. 그 다음에 혼합 백신은 뭐냐면 접종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2종 이상의 다른 백신을 혼합한 거예요. MMR은 미즐, 먼프스, 루벨라, 홍역, 볼거리, 풍진, 바이러스를 섞어준 거고요. DTP는 아까 만든 그 톡소이드 3개를 섞은 건데 디프테리아, 그다음에 파상풍, 백일해, 독소를 이제 톡소이드를 섞어가지고 예방접종하는 거예요. 그럼 3개를 섞어서 놓으면 문제 없냐? 네, 문제가 없는 걸 확인을 하고 우리가 백신을 만들어냈죠. 이런 백신을 하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을 딱 맞고 난 다음에 뭐 나타나는 부작용이 국소반응 흔한 거는 가렵고 붉게 되고 열나고 부풀어 올라요. 이런 면역 반응 때문에 생기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열난다는 게 꼭 국소적으로 열이 난다는 얘기고 염증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 전신적으로 또 열나고 또 머리 아프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주 심한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라고 그래서 이건 이제 혈관이 이완되고 혈관이 막 이완되니까 피가 모자라, 혈관을 채울 피가 모자라서 허혈 상태에 빠져요. 그걸 우리가 쇼크라고 그러죠. 아나필락시스가 심해지면 쇼크에 오게 되고 이런 경우는 위험해.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코비드19 예방접종 맞으면 30분 동안 맞고 난 다음에 아나필락시스나 쇼크에 빠지지 않는지 보고 가라고 하죠. 왜 기다렸다가 가라고 하냐면 이게 10만 명당 1명, 몇만 명당 나타나는 거에 대한 충분한 임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는 기다렸다가 가세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지금까지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길랑바레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면역 예방 접종을 하고 나면 면역 반응이 생기는데, 그 면역 반응 때문에 신경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현상이에요. 이 길랑하고 바레라는 사람이 관찰해서 만든 병인데, 이 병은 신기하게 예방접종 또는 원인을 모르는 이유로 감염 이후에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발끝부터 마비가 와. 그래서 발이 마비가 됐다, 다리가 마비가 됐다, 그 다음에 허리가 마비가 되면서 마비가 점점 위로 올라와서 심장, 호흡기가 마비가 되면 죽지요, 그죠? 근데 거기까지는 안 오고 거의 뭐 심장이 멈추지는 않는데 호흡 근육들이 마비가 되면 숨 못 쉬어서 죽게 되는 상황 벌어질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아픈 데부터 저 회복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거꾸로 다시 내려갑니다. 마비가 점점점 풀리는 게 위쪽부터 밑으로 풀려 내려가요. 그러니까 아래부터 위로 마비되어 오다가 마비되었던 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현상인데, 이건 신경을 둘러싼 수초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 면역 반응에서 파괴되기 때문에 생기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간혹 예방 접종이 이런 길랑바레 증후군을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레포트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는 이제 간혹 약독화 백신, 살아있는 백신을 놨을 때 바이러스 그 백신균주가 뇌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염증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도 관찰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우리가 감염이 돼서 이런 사례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뭐 운명으로 받아들이지만, 더 건강하게 살겠다고 예방접종을 했는데 이런 게 한두 케이스라도 생기면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극히 드물게 나타나는 것들을 침소봉대해가지고 이거의 위험성을 과대 포장해서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에서 안티 백시네이션 무브먼트, 처음에 천연두 예방접종했을 때 그게 소에서 나온 바이러스 갖고 만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백신 맞으면 소된다고 맞지 말자고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새 코비드19도 거의 그런 컨셉이에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거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거부된 백신 커버리지, 백신이 커버하는 범위가 줄면서 그 백신을 거부한 병들이 막 퍼지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무슨 증거가, 요거는 어떤 증거냐면, 이제 미국하고 유럽에서 뭐 MMR 백신을 맞고 났더니만 자폐증이 늘더라,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근거로 삼았는데, 지금은 이게 잘못된 근거였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어요. 상관없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런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이제 백신 운동이 나타났고요. 이 백신 저항 운동 부작용으로 문제가 되면 이게 뭐냐면, 예방 접종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거든요. 예방 접종률이 저하되고, 그러면 면역력 없는 사람들이 증가되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감염 환자가 늘어나죠.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군집 면역이 감소되는데, 동시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면 돌연변이 출현율도 증가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2001년에 나이지리아의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근거인지 모르지만 백신 맞지 말자,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자 하는 서방 국가의 음모다, 뭐 이렇게 하면서 백신 거부 운동을 했고요. 그러고 나니까는 그 소아마비, 폴리오나 홍역 같은 것들이 막 유행하기 시작해서 2005년에 2만 명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고 600명이 죽고, 2006년 되니까 전 세계 소아마비 환자, 소아마비는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없는 거고 미국이나 이런 뭐 선진국에서는 거의 없는 걸로 돼 있는데, 나이지리아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배우는 사람들이라서 좀 더 냉정하게 상황을 살피면서 확인해야 돼요.
예방접종의 종류와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방입니다. 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기 예방접종이 있고 임시 예방접종이 있는데 정기 예방접종으로는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의 홍역 등등등등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맞아라 라고 해서 지정한 전염병에 대해서 맞도록 돼 있어요. 임시 예방접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아니면 지자체장이 보니까 코비드 들고 있네, 맞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희망자에 한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지금 이제 코비드19 같은 경우는 연락이 옵니다. 맞으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맞겠습니다 하면 예방접종 대상으로 해서 맞게 하고, 안 맞겠다 그러면 안 맞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입니다. 임시 예방접종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기를 낳게 되거나 이러면 예방접종표 수첩 같은 것들을 이제 받게 되는데, 거기 보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린이들 처음 예방접종 맞는 건데, 애가 딱 태어나면 병원에서 제일 처음에 맞게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법적으로 맞게 되는 두 가지가, 하나가 BCG, 이건 결핵에 대한 예방접종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B형 간염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맞게 돼 있고, 미국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태어났다 그러면 B형 간염만 맨 처음에 맞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라마다 달라요.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수화 예방 접종 간격표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면역 시간에서 배울 건데, 예방 접종을 보통 4주 간격으로 이상의 간격으로 맞게 돼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한 번 맞으면 면역이 제대로 성립이 안 되면 그 다음 주나 뭐 이렇게 맞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빨리 맞으면 효과가 아예 없어요.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거나 4주 정도 후에 맞아야 면역 반응이 더 세지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실험적으로 확립을 해서 만든 게 예방접종 간격표입니다. 어른들이 맞는 예방접종도 있어요. 어른들이 맞는 예방접종도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어른, 여러분도 어른이죠. 인플루엔자 이건 맞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대상포진 같은 거 나이 들면 맞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고위험군들한테 권고되는 예방접종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맞아주면 좋습니다. 까지가 오늘 강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세균 바이러스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강론 배워가면서 쭉 배울 거라서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되겠어요. 넘어가고